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상 2022년부터 시작되는 IFRS 17,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 오랜만에 또 뵙고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FRS 1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이슈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IFRS 17이 뭔가요? 이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저도 참 힘든데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일단 핵심 개념만 말씀드리면 경제의 P는 돈이고 그 돈을 적어 놓는 게 회계장부입니다. 네. 근데 그 회계 처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FRS4에서 IFRS 17으로 회계 구조, 회계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회계 구조가 변경되는 것들까지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운전하는데 엔진의 구조라든가 자동차가 어떻게 내연기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신호 체계가 바뀐다. 지금은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라 이런 신호 체계잖아요. 근데 바뀌면은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멈춰라 라는 신호 체계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바뀌는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신문지상에도 보면 부채 폭탄이 터진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2017년 정도 IFRS 17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정말 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 부채 폭탄이 얼마나 되냐면요. 보험사들이 한 5년간 돈을 벌어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인가요? 폭탄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나왔던 게 굉장히 많이, 일단 다 추정치였습니다. 추정치가 60조 이상이 된다. 부채가 증가하는 부채만 60조 이상이 된다. 이런 숫자들이 나왔었거든요. 업계가 굉장히 떨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IFRS 17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회계 처리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부채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힘들어진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책 속에 또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어떤 측면 때문인가요? 그렇게 2017년, 2018년 요때 당시에 회계 구조가 변하면 IFRS4에서 17으로 회계 구조가 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업계는 물론이고 금융당국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개량 평가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도입 방안을 논의했던 걸로 정말 도입이 되면은 그냥 멀쩡한 정상적인 회사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규제를 굉장히 좀 많이 완화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도 괜찮은 회사는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고, 지금도 좀 쉽지 않은 회사들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회사로 갑니다. 크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채 폭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IFRS 17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보험회사 회계 처리는 바뀔 거고,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맞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왔던 회사들도 있으니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맞고, 종합해서 보면 IFRS 17 실제 우리 FP들 그리고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 이슈를 좀 종합해서 마무리 좀 멘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필드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 체계가 바뀌는데 그 신호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IFRS 17의 구조는 워낙 복잡하고 이러니까 설명 다 없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보험사가 돈을 버냐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의 회계 처리는 그냥 믹스된,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판매합니다. 혹은 건강보험을 판매합니다. 근데 그거 알종신만 판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암보험 딱 하나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특약도 묻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믹스해서 수익성이 나냐를 따졌는데 IFRS 17이 되면요. 믹스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할 때는 믹스하는데 회계상에서 믹스하지 않아요. 각각 포트별로, 각각의 상품별로 수익성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품이 수익이 나냐, 어떤 상품이 수익이 저조하냐, 이게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평가받는 임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수익성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미끼 상품으로 최고의 상품이었던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메리츠화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롯데 손해보험도 메리츠화자를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디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IFRS 17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심화되어서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설계사분들도 저축성 보험이 사실상 판매가 더 쉽습니다. 설명할 게 덜하고요. 근데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험사 입장에서요,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IFRS 17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보장성 보험을 강조하는 문화, 그런 분위기는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좋습니다. IFRS 17이 회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측면에서도 관심이 가지만 FP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호 체계가 바뀌면 운전을 실제 현장에서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품별로 특약별로 정확히 손익을 알 수 있으니 회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걸 거고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렇다면 뭐 FP들 입장에서는 대세를 따라가야 되겠죠. 예. 저항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뭐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회사가 미는 상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좀 그런 트렌드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시류에 조금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판매하기 위한 컨설팅 기법들, 컨설팅 방법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셔야지 영업하시는데,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